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독서 문항 분석 및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8번부터 11번까지 과학기술 영역을 분석할 텐데요.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항 유형 및 EBS 연계 방식을 개괄하고요. 그리고 문항을 세세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고3들을 위한 겨울방학 가이드를 간단하게 설명할 예정이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예비 고3 혹은 예비 고2 학생들이라면 마지막 3번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번부터 11번까지 문항 대충 훑어볼게요. 8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묻고 있는데요. 사실적 이해 70%에 추론적 이해 30%가 섞인 문항입니다. 요거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내용 일치 확인하면서 풀면 되는 문제예요. 9번입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는 하나의 진술만 나와 있고 이유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문에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인 이유를 추론해서 찾는 추론적 이해 문항입니다. 10번입니다. 전형적인 보기와 비교하는 추론적 이해 문항이죠. 그리고 마지막 11번입니다. 어휘 문제이고요. 문맥상 의미를 묻고 있네요.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요 4가지 문항 중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항이 벌써 2가지나 있어요. 일단 어휘 문제, 그리고 내용 이해 문제. 내용 확인 문제는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찾아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9번 문항도 추론적 이해이긴 하지만 사실 3문단까지만 잘 읽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10번 문항은 4문단, 5문단을 읽고 생각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문항 중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문항이 3문항이나 있었으니까 지문이 조금 어렵더라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 문항이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나왔던 문항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번 수능은 수능 특강과 연계가 꽤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수능 특강과 연계가 되더라도 소재 정도만 연계되고 내용은 크게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수능 특강 과학기술 8강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요 지문과 연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능에서 출제된 지문의 핵심 개념이 수능 특강 지문에서 이미 나왔던 개념이어서 수능 특강을 열심히 풀었던 학생이라면 이번 지문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 지문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지문이었고 이상치와 결측치라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도출해내느냐를 설명하는 지문이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수능 특강 지문이 길이도 훨씬 길고 내용도 좀 자세한 편이어서 수능 지문이 조금 더 깔끔하고 여러분이 풀기에 편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문맥상 어휘력 문제는요. 수능과 거의 뒤집어서 나온 쌍둥이 문제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이상치와 결측치의 개념을 읽어본 적이 있는 학생이었다면 처음에 우리 수능 지문을 봤을 때 이상치와 결측치에 대한 내용이구나, 나 이거 기억나는데 하고 반갑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 분석과 동시에 8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1문단에서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화제가 뭐죠? 맞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낼 때 결측치와 이상치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결측치가 뭔지 2문단에서, 이상치가 뭔지 3문단에서 소개를 해줄 것 같아요. 2문단 보겠습니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거예요. 누락된 데이터네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대체,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어떤 값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평균 값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중앙값으로 대체할 수 있고 최빈값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대요. 그럼 각각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뭔지 알아야 할 텐데 평균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 설명이 나오네요.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앙값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크기 순으로 1, 2, 3, 4, 6, 7, 100, 200 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위치상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는 위치상 중간이 딱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읽어보니까 특징이 나오네요.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값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을 수 있고요. 4를 3으로 해볼까요? 크기가 3으로 같은 값이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이 정렬해서 중앙값을 찾을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의 개수가 지금처럼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대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처럼 8개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인 4.5가 중앙값이 되겠네요. 데이터가 홀수 개수이면 하나, 둘, 셋 중앙값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값은 정말 데이터의 개수를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나 봐요. 그럼 이번에는 최빈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최빈값은요,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내는 값이래요. 빈번하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 수치이면 평균으로 대표값을 설정하고 석차처럼 순위가 있을 때는 중앙값으로 대표값을 설정하는데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수치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자일 때도 있나 봐요. 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최빈값도 요거 읽고 바로 감 잡혔으면 예시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예시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직업에 대한 데이터라고 해봅시다. 초등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직업, 가수, 유튜버, 교사, 판사, 대통령, 가수, 총 6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중에서 최빈값은 뭐죠?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온 가수가 최빈값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한 값이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해서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보고 결측치를 대체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쵸. 데이터에서 누락된 데이터를 대체하려면 데이터의 특징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으로 설정해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체할 수 있는 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문단까지 읽고 조금 내용들이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8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는지 볼게요. 1번,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직업과 같이 데이터가 수치가 아니라 문자인 경우에도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최빈값을 구할 수 있죠. 문자라도. 맞는 설명이네요. 2번,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아직 잘 모르겠고요. 3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왠지 3문단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나왔죠? 크기가 같은 값이 여러 개인 경우, 복수가 여러 개니까요.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을 수 있다.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내용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사실적 이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데이터를 수집한 과정에서 이상치 이것도 3문단 읽고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3문단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상치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데이터에 결측치랑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측치는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상치는 보니까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래요. 아, 그러면 얘가 있으면 다른 데이터들의 특징을 왜곡할 수 있겠다. 볼까요? 이상치는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원인이네요. 주로 생기고요. 하지만 보통은 측정 오류에 의해 생기지만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 데이터라고 칩시다.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그럴 수 있죠. 스타 선수라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아, 봅시다. 이상치라는 게 잘못 측정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상적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유달리 크거나 작아서 이상치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우리 개그맨 개그우먼들의 연봉을 예시로 든다면 뭐 보통 연봉이 1억이라고 평균 1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재석 씨의 연봉 뭐 한 대충 200억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상하죠. 이거 이상치죠. 너무 평균에 비해서 크거나 작으니까. 그래서 아마 추측해보건대 200억을 포함해서 평균을 계산한다면 개그맨 개그우먼들의 평균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실제 평균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평균 다른 데이터들과 동떨어진 값은 제거하고 평균을 찾는 게 낫겠네요. 볼까요?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아, 그러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네요. 평균을 구하면요. 10명의 개그맨 개그우먼의 평균이 1억인데 만약에 유재석 씨의 연봉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실제 개그맨 개그우먼들의 평균은 1억인데 유재석 씨를 포함해서 평균을 잡으면 한 10억쯤으로 대충 10억쯤으로 뻥튀기가 된단 말이에요. 아, 단 한 명의 값이지만 이상치를 포함해서 평균을 잡으면 평균은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럼 중앙값은 괜찮은가? 볼까요? 중앙값은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를 봅시다. 중앙값은요, 요 데이터들 중에서 위치상 중앙에 있는 아이를 대표값으로 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뭐 5천, 7천, 8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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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억, 그리고 100억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중앙값을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니까 여기서 이 중앙값들 사이의 평균 1억이 평균이 될 텐데요. 그러면 아무리 100억이 껴있다고 할지언정 이 100억이 중앙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죠. 평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데이터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산출하는 데는 훨씬 공정하겠다. 왜곡이 덜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억을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 바로 볼까요? 9번입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 아까 100억 같은 거 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그쵸? 평균은 100억을 포함해서 나눗셈을 해야 되니까 훨씬 뻥튀기가 됐는데 중앙값은 그냥 중간에 있는 애로 대표를 정하는 거니까 극단에 있는 애가 뭐 얼마나 숫자가 크든 영향을 덜 받겠죠. 정답이네요. 2번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를 제외한다는 말이 있었나요? 그런 말 없었어요. 3번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가 많아지는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지 않죠? 그냥 뭐 엑셀로 나눗셈 하면 되니까요.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지 않죠. 상관없죠. 다 더해서 나누면 되니까요.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아니죠. 우리 중앙값 아까 계산할 때 보니까 홀수 개수면 얘가 중앙값이니까 데이터에 중앙값이 포함되어 있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것, 요거의 평균을 내는 거니까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인 2.5가 중앙값이 되지요. 그래서 항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간단하게 해결되네요. 자, 그러면 3문단까지 읽고 8번 나머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2번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이거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있어 볼게요. 그리고 3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아까 유재석 씨 200억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집된 건데 그냥 숫자가 너무 큰 거였죠?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기지만 정상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라도 특징을 왜곡하는 값이 있을 수 있다. 3번의 근거네요. 5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추론이 필요하긴 한데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죠. 데이터, 개그맨 개그우먼들의 연봉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데이터를 잘못 계산했다고 합시다. 유재석 씨 200억? 이거 너무 큰데 말도 안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거 오탄 줄 알고 2억으로 퉁쳤다고 할게요. 측정 오류가 발생했어요. 잘못 재서 1억이나 2억으로 잘못 쟀어요. 하지만 그 값이 중앙값에 근접하면 이상치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도 있다. 유재석 씨의 경우처럼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럼 4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잘 읽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가 있을 수 있대요. 다른 점들은 다 여기 모여있는데 자기 혼자 여기가 있어. 그럼 이상치겠지?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거꾸로 정리해볼까요? 직선 L은 대부분의 점들이 모여있는 가상의 직선이에요. 대부분의 점들이 모여있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점들, 즉 대부분의 데이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직선 L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여러분 기시감이 나오지 않나요? 2번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수치가 아니라 직선으로 나타나기도 하네요. 그럼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4문단. 그럼 4문단까지 해서 8번을 해결했고요. 나머지 4문단과 5문단은 10번을 해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이상치겠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5문단.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 한 점들이 모인 평면상에 점들이 모인 데이터예요, 지금. 이상치가 하나 있어요. 요 데이터에서 우리 지금 직선 L을 찾고 싶어요. 이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 1, 2, 3문단에서는 아니죠. 3문단에서는 데이터가 수치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상치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4, 5문단에서는 데이터가 수치가 아니라 점들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대표 특징을 찾을 수 있냐,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문단도 4, 5문단도 전부 다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어떻게 대표값을 찾을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대신 3문단은 그 데이터가 수치, 4, 5문단은 그 데이터가 점들, 평면인 거,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5문단 해볼까요? A 기법은 직선 L을 찾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집합으로 가정해요.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요. 그리고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해요. 봅시다. 첫 번째, 점들이 너무 더럽네요. 다시. 무작위로 점을 2개 골라요. 이걸 골랐다고 칩시다.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 얘 후보 직선.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얘도.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해요. 허용 범위라는 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상으로 허용 범위를 요 두 점 사이 거리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거리가 한 이 정도니까 대충 이 정도라고 칠게요. 허용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전부 다 정상치 집합에 추가합니다. 정상치 집합의 점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다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고요.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 직선을 버립니다. 만약에 이상치를 처음에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후보 직선이 이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허용치가 아까 전에 크기 요 정도였죠? 아니지. 요 두 점은 무조건 정상집합이니까 이 정도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점들은 지금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상치를 처음에 골라서 후보 직선을 가정하면 대부분의 점들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문턱값을 넘지 못해요. 정상치 집합에 포함된 점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문턱값을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 직선은 제외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장점이 있겠네요. 이상치를 포함하고 싶어도 포함할 수가 없겠네요. 최대한 많은 많은 점들이 직선 근처에 모여 있어야 하니까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요.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더해주네요.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직선 L이 만약에 직선 L을 가정하기 위한 후보 직선이 만약에 이상치를 포함한 직선이라면 대부분 문턱값을 넘지 못할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의 B 기법을 볼까요? 얘는 이렇습니다.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해요. 그리고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해서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해요.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예시를 볼게요. 얘는 B기법입니다. 정상 데이터들이 있고 이상치 데이터가 있다고 볼게요. 만약에 후보 직선을 이렇게 고르면요. 사실 이건 이 데이터 값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직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직선은 이 점들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 더해야 되다 보니까 이상치와의 거리가 엄청 넓은데 얘를 포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적합한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 요런 직선을 가정해 볼게요. 요런 직선을 가정한다면 얘는 얘랑도 어느 정도 가깝고 얘랑도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임의의 직선과 점들 간의 거리를 가지고 대표값을 설정하게 된다면 대표 점들과 이상치 점의 사이에 있는 직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리의 합이기 때문에, 그걸로 후보군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하지가 않겠네요. 데이터의 특징을 잘 못 보여주니까요.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1번.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일단 B기법은 정상집합과 이상치의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많은 점을 지나는 건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A기법도 역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날 필요는 없어요. 2번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B기법이 제외하는 과정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A기법 볼까요? A기법이 후보 직선을 어떻게 가정하죠? 무작위로 두 점을 고르고 그 두 점을 지나는 걸 후보 직선으로 가정해요. 그럼 그 무작위로 정한 두 점 가운데 하나가 이상치일 수 있겠죠. 후보 직선이니까요. 그래서 지나지 않지만 X. 3번. 이상치를 제외하고 X. 3번.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일단 보기에서 뭐라고 했나요? 보기에서 기법 B에 의해 정해진 직선은요,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고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지날 거라고 단정하는 건 완전히 틀린 설명이죠. 4번입니다.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뭔가 이상하죠? A기법 볼까요?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으면 이상치의 개수를 문턱값이랑 비교한 게 아니고요. 정상치 집합에 속하는 점들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아야 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네요. 5번입니다.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일단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이라고 했어요.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요, 딱히 조건이 없어요. 임의로 직선을 가정해요. 그러니까 후보 직선 이상치 지날 수 있겠죠. 지난다가 아니고 지날 수 있다니까요. A기법 봅시다.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정상치 집합을 어떻게 설정했죠? 아까 A기법이? 맞습니다.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을 긋고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그 점들 간의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이기만 하면 정상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직선이 이만큼인데 만약에 허용 범위가 엄청 넓어. 그러면 이상치도 역시 정상치 집합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허용 범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포함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요 문제는요, 사실 5번이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항이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요런 문항을 풀 때는 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문항이잖아요. 이런 문항을 풀 때는 확실하게 틀린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조금 더 답을 찾기에 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걸 마쳤고요.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문맥상 어휘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는 이 사전적 뜻 같은 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자도 같이 찾아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한자들이 모여서 또 다른 단어를 만드니까요. 요 문제들에 대한 해설은 선생님이 같이 올린 자료에 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어휘 문제의 유형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휘 문제의 유형은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지금 문제처럼 고유어, 지나는, 생긴다 같은 쉬운 말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뚜렷한 한자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요 문제들처럼 지나는, 투과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 앞뒤 문맥과 어울리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명확한 한자어의 뜻을 내가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뜻을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다음 두 번째, 거꾸로 우리 수능특강 문제처럼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한자어를 이렇게 고유어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도 역시 내가 문맥상이니까 A와 E의 앞뒤 내용, 문장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고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온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사전적 정의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항 분석을 마치고요. 선생님이 올려준 자료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할 친구들은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현재 예비 고3이 해야 할 일 안내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비 고3 친구들, 예비 고2 친구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이 습관은 꼭 들이도록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평가하는 기출문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이겠죠. 를 풀고 분석하세요. 그래서 목표는 이거예요. 평가원 문제의 문법, 어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익숙해지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기출문제들을 80분 재고 푸시고요. 지문을 분석하고요. 문항도 분석하세요. 간단하죠? 지문 분석할 때는 비문학 같은 경우 문단별 중심 내용, 구조도 스스로 그려보고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다 정리했으면 그걸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독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문항 분석하실 때는요. 아까 선생님이랑 한 것처럼 1번부터 5번 선택지의 근거를 찾으시고요. 지문 안에서 혹은 보기 안에서.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바르게 고쳐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매일 꾸준히 문학 2지문, 비문학 2지문 정도 풀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였으면 좋겠지만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특히 2월 초부터는 수능특강이 발간되니까요. 요때 수능특강을 시작하셔서 1회고사, 3학년 1회고사 전까지는 끝내놓으면 좋습니다. 아니 끝내야겠죠. 연계가 이렇게 많이 되니까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작년 수능특강이든 아니면 다른 사설 문제집이든 뭐든 좋으니 문학 2지문, 비문학 2지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매일매일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분석은 앞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겨울방학은 여러분 절호의 찬스예요. 약한 영역을 보완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문법을 선택한 친구들은 영역별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각 영역을 마스터한다든가 필수 고전시가나 소설 작품을 한 권씩 떼서 익힌다든가 모의고사 시간 관리하는 것을 안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과학기술이나 경제처럼 비문학에서 취약한 파트를 매일매일 풀고 분석하고 아니면 강의를 들어서 마스터한다든가 사실 이것 중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끝내놔도 여러분 3학년 때 굉장히 여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2회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수많은 시간적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그때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요것들 중에서 한 가지는 끝내기를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잊지 않고 끝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남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